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국가 애도 기간이 이제 어제로 끝이 나고 특별수사본부는 책임 규명에 지금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것과 또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추모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흘 연속 종교계 추모 행사에 참석을 한 것이고요. 어제는 엿새째 합동 분향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내일은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자, 먼저 이현정 위원님, 윤 대통령의 행보를 먼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정말 산자들이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분향소를 매일같이 일단 참배를 했고요. 또 그리고 각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위로와 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번 사태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해서 국가의 어떤 리더로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또 유족들에게는 명복을 비는 이러한 어떤 자신의 마음을 일단 나타내는 저는 행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국무위원들 대동하고 분향소를 찾아갔고 각 종교별로 해서 이런 참배식에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세월호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문제는 항상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결국 정치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쟁점으로서 끝냈던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지금 해난 사고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더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바꾸고 또 인식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 참사의 책임을 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내일 질의는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아무래도 거취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내일 행안위에 윤희근 경찰청장도 출석을 하고요. 이상민 장관도 출석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애도 이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수습책을 정부가 내놔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고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뭐 무전 기록도 지금 확보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뭐 CCTV 여러 근거들, 자료들을 갖고 있는 만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 소재 그리고 사고 원인 정확하게 내일 행안위에서 규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일 또 법사위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입법적으로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진 않았는지 점검과 함께 지금 특검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상성특검은 한 장관이 뭔가 결단을 내리면 또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여야 간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은 내일 행안위에 출석을 해서 거취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미리 언급은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뭐 혹시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정 전 대변인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글쎄요, 이 장관께서는 이제 지난번에 본인의 발언 좀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행안위 나와서 사과를 지난번에 한번 하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사과가 있겠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컨트롤 태워
타워의 최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경찰의 이 시스템 보고 체계 부재, 부실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그 행안위에서 짚어지겠습니다만은 이 장관 본인으로서도 그와 관련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지금부터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먼저 참사 당일 밤 10시 55분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이동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뒷짐을 진 채 저렇게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0시 55분 이때면 심정지 환자와 부상자가 정말 속출하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현종 의원님 이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경찰의 지휘부가 그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자기의 몫을 했다라면 과연 이런 참사 일어났겠는가라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거든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용산경찰서장은 자신의 관내에서 벌어진 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관내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저 같으면 정말 뛰어서라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55분 동안 그 차로, 그 관용차로 그 길 막혔는데 그게 못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 여러 곳을 시도하다 결국 저렇게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찰서장은요, 그 무선이 자신의 그 관용차 안에 계속적으로 무선이 뜹니다. 그러면 현장의 경찰들이 긴박한 이 무선 소식들이 다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음이 급할 텐데 왜 저 사람만 기본적으로 저렇게 느긋한 것인지 정말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저 용산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캠핑 갔던 경찰청장, 집에서 쉬고 있었던 서울청장, 112 센터에 자기의 업무 범위 넘어섰던 112 상황관리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경찰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용산경찰서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요, 관용차 이동을 고집을 하다가 50분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하면서도 아무런 지휘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임재 서장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보고 체계의 시작점은 이임재 서장이거든요. 용산 서장에서 시작해서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내려갔단 말이죠. 아마 용산 서장이 9시 20분쯤 아마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집회 이후에 이제 전역을 하면서 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상황을 인식을 했단 말이죠. 인지를 하고 난 다음이면은 당연히 서울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지급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력을 보충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지시가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현장에 가는 과정에서 또 무선으로라도 얼마든지 지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위 전체가 우리 개인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이 감찰과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과실치사 부분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미 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적시가 돼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직무6위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고에 대한 회피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안전관리 의무를 다 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지 아니면 그 의무를 다 했는데도 피하지 못하는 사고였는지 아마 법적으로는 전자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량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와중에 경비 인력이나 이런 배치에 실패해서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용산구청이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까지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당일 일지에는 또 먼 거리 식별이 어렵다 이런 말을 했고 참사 후에 질문을 받고 나서야 사람들이 좀 밀려다닌다고 보고를 했다는데 용산구청의 책임도 있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책임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다들 앞서 이제 세 분이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현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랬죠. 네, 처음에 그랬어요. 용산구청장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좀. 뭐 직원 얘기할 게 아니라 용산구청장이 아무리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난단 말은 해야 돼요. 지금 쭉 이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얘기 나온 사람 중에서 어느 하나 지금 물러난다는 얘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이제 어제 애도 기간 끝나고 오늘부터 수국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수사도 할 것이고 국회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상임위도 열리고 국정조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까지도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내일 이제 행안위에 출석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물러나야죠 지금. 사퇴 수습이라는 건요 물러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꼭 그때와 비교할 건 아닌데 1994년도 성수대교 붕괴된 게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이었어요. 네.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오전 7시 40분에 사고가 터지고 그날 저녁 7시에 당시 이원정 서울시장을 경질했습니다. 물론 그때 관선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에 이영도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시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영도 국무총리의 사의는 나중에 수리가 됐습니다만 예. 그때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자꾸 사퇴 수습이 먼저라고 하는데 사퇴 수습은요.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지금 몇시 지났습니다만 예. 얼마나 그 말이 적절치 않았습니까? 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리고 이제 조문위원장에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안 자체가 자꾸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하느냐 예.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참사에 국한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을 보강하고 이런 쪽으로 가느냐는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과 국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저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신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경찰청장 캠핑장에서 잠을 자다가 보고를 놓쳤고요. 용산구청장 위험한 상황을 직접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총괄 책임자들 도대체 어떻게 책임져야 뭐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경찰청장은 전국의 치안 상황을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1군 단장이 그 군인이 본인 1군 단장이 휴가를 간다고 그러면 네네. 거기에 대한 대체 시스템이 다 했을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위수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청장은 뭐 전국을 상대를 하니까. 자,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불가피하게 휴가를 간다고 하면 예. 서울청장한테 임무를 인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근데 경찰청장은 지금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개월 만에 또 산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예. 보면 서울시 시내에서 15건의 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헬로윈 축제가 이제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휴가를 과연 갔어야 됐냐 이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가게 된다면 서울청장이라도 현장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서울청장은 관사에도 있지 않고 강남구 대치동에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네. 또 통화도 되지 않았어요. 부재중 통화 몇 번 됐습니다. 네. 자, 이러니 경찰청장과 그다음에 대신해야 될 서울청장이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밑에는 112 상황관리관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무실에서 저 상황이 있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있었고 아하. 그리고 대통령보다 늦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나라 이 조직에서 경찰이라는 조직이 경비와 치안 등등 담당하는 게 핵심적 임무잖아요. 네. 저희들 기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자들도요 아침에 사건 기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목욕탕 갈 때도 휴대전화 다 들고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건이 생기면 바로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각자 자기 직업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근데 왜 이 수뇌부들이 연쇄적으로 이런 식으로 벌어졌을지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예. 이거는 뭐 사태뿐만 아니라 저는 이건 책임을 반드시 사법적으로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청장이라는 것이 뭐 개인 사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개인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개인 일을 하다 보면 대리를 세워둬야 돼서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특별수사본부는 내일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이 소환 조사나 강제 수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별수사본부 경찰이 꾸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수사를 하게 된 상황. 책임 규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지적이 가능하겠죠. 예. 지금 그렇지만은 이제 검찰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죠. 경찰이 이제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500명 이상의 대규모로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뭐 지금 국민들이 워낙 좀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원인 규명을 못하고 네. 국민적 의혹을 더 낳을 수 있는 뭐 소지를 만든다든가 할 경우에는 조직 자체가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쉽게 뭐 자기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네네. 그렇게 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이런 그러지는 않겠다.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조직의 운명이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일단 또 경찰 수장으로 참새 발생 2시간 뒤에 보고를 받았죠. 윤희근 경찰청장이 실제로 이게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도 경찰이 이거를 셀프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셀프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지금 경찰의 가장 수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이에요. 예. 근데 경찰청장이 지금 잠을 자고 그 문자 보고도 못 받고 네. 저같이 민간인도 문자를 옆에 밤에 울리면 다 받아요. 네. 새벽에도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 근데 그 어떻게 경찰청장이 경찰의 수장이 지휘관이 최고 지휘관이 그걸 안 받은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이 지금 경찰의 수장인데 경찰이 수사를 한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결국 국민의 정서의 문제이기도 해요. 인식의 문제이고. 이런 이건 뭐 사태로 할 수도 없고 사건 사고라고 할 수도 더욱더 없는데 네. 156명이 죽었어요.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197명이 부상을 당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보면은 정부의 관계자들이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헌법을 모르는 건 물론이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7조에. 공무원은 국가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예. 한번 평소에 헌법을 좀 읽어봐야죠. 명색이 공직자라는 분들이. 게다가 고위공직자들 아닙니까? 경찰청장, 서울청장 이런 분들. 네. 용산구청장도 그렇고. 근데 이런 상태 속에서 수사를 하면 아무리 조직의 어떤 그 명운이 달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겠냐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현재 글쎄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며칠 더 이제 계속 뭐 여야 간에 뭐 일단 사퇴 수습이 먼저다 아니다 무슨 뭐 지금 빨리 잘라라 뭐 책임져라 이런 것들이 옥신각신하다가 그다 다 골든타임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당이. 국정조사 해야 되는 것이고 특검 받아야죠. 그러니까 빨리 최소한 지금 얘기 나온 다들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 사람 빨리 경질시켜야죠.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벌써 늦어지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경찰을 믿겠냐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는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은 아니다. 일단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뜻입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음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민심입니다. 국민의힘도 국회 차원의 조사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합니다. 유가족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입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보시기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타이밍입니까? 또 과거의 국정조사 사례를 보면 그 실효성 논란은 있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수뇌부가 수사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8곳을 지난 2일 압수수색하면서 사실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서장 그 청장실은 압수수색 그 대상물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물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특검, 이 검찰과 관련해서도 너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검찰청장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측근이다 이렇게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검사를 파견한달지 또 경찰의 직무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100% 인정받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인지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지시를 바로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주체들은 12시가 넘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정이 넘어서 인지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도 이 여러 가지 수사에서는 성역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무용론 때문에 그냥 놓쳐고 갈 카드로 기능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국정조사라는 게 국회에서 이게 수사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국정조사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일단 이 경찰의 수사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잘 할까요? 국회가 도대체 그동안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러 가지 어떤 이 시위에 대한 우려성들, 재난관리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하나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왜 검찰이 수사를 못합니까? 그 맞는 사람이 누구죠? 검찰이 이런 대형 재난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 3월 검수완박 한다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그때도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딴 건 모르겠지만 왜 대형 참사를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마디라도 항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본인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 국가의 어떤 수사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다 분산시켜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해서 파헤치겠다? 누가 파헤칩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파헤칠 능력이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요. 진짜 이 경찰에 맡겨두는 거에 대한 부당성을 알면서도 지금 할 방법이 없게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제도화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설 특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상설 특검의 그 인력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다 규명할 수가 있겠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작 우리가 미리 지적했던 예견했던 거 뭐냐면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국민들이 원하는 이 진상규명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 대변인께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정조사에 대한 우리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상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누구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면은 국정조사에 나오는 증인들이 대부분 다 경찰 관계자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찰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여야 정쟁으로 흘러갈 것이 뻔합니다. 뭐 명약관화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정말 좀 차분하게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국정조사를 할 시기가 아니고 경찰 조사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좀 속도를 내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 교수님은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왜 그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검찰 수사부터 좀 하고 검찰 수사 지켜본 다음에 그때 정말 검찰의 신뢰성이 의심이 가면 하자 이런 거였는데 이게 국회에 국정조사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국정조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민주당이 검수완박 그야말로 해가지고 대형 참사 수사 못 하잖아요. 그 민주당이 그건 사과해야 돼요. 저는 그건 동의하는데 이럴 때 국정조사 안 하면 언제 하냐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대형 참사가 몇 개 있나요? 8년 전에 세월호 있었고 과거에 많이 있어요. 대구 지하철 화재도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만 국정조사를 막을 명분이 없어요. 지금. 저는 앞서 두 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해야 뭐 거의 레코드처럼 얘기 나올 거예요. 야당은 계속 이제 다른 거 막 끄집어낼 거고 여당은 방어할 거고 뭐 그렇게 갈 거라고요.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 안 하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경찰 수사 하면서 투트랙으로? 네, 투트랙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여당이 오히려 차라리 여당이나 정부가 정부가 할 건 아닙니다만 국정조사 하자. 라고 얘기하고 특검도 하자라고 얘기해서 야당이 만에 하나 이걸 정쟁을 끌고 간다면 명분이 없죠. 근데 제가 볼 때 야당이 이걸 어쨌든 정쟁화 시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벌써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남영희 이따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남영희 그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분 보세요. 있지도 않은 거 막 그 동영상 갖다 놓고 그런 걸로 봐서는 민주당이 아무튼 이 상황을 굉장히 활용하려 할 그 유혹을 느낄 거라고요. 그걸 여당 입장에서 봉쇄하려면요 결국 특검도 하자고 그러고 국정조사 하자고 그래야 돼. 국정조사 하면 뻔할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누가 어떻게 안 하겠냐고 이럴 때 국정조사권이 있는 건데 말이죠. 지금 최 교수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검수완박이요. 셀프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수완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방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수정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장관 이중대야 국민의힘당이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설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검수완박법 때문에 이 검찰이 대형 참사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검수완박법을 개정 먼저 하라, 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 내용은 뭐 그 상설 특검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번 검수완박법에 가장 앞장섰던 분입니다. 네. 본인이 앞장서 통과시킨 법이 바로 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네. 자, 그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우리가 역대로 보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집니다. 범정부적으로 차려져서 사고의 원인을 규명을 하고 네.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이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보면요, 지금 법에 따르면 일단 수사 개시권이 일단 경찰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보완하라고 요구하면 다시 경찰이 또 보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기소할 때 뭐 관여할 수는 있겠지만 실적으로 이 사건의 수사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검사들이 왜 그러면 이 법리적으로 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검사들이 왜 이 수사에 참여하지 못할까? 좀 보셨지만 지금 경찰이요, 여러 가지로 이번 사건을 보면 정말 이 지휘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문제를 경찰한테 스스로 해결하라고 맡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럼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상설특검법은 검찰 수사관이나 이게 이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작은 규모에서 이 큰 사건을 모두 다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제시할 겁니다. 왜 그러면 2,0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있고 검사 수사관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여기는 가만히 놔두고 다른 부분에서 조그맣게 해서 수사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아하. 바로 그런 부분들, 이게 결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 그중에서도 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했던 기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교수님도 사실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사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저는 좀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형 참사는 경찰이 개시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경찰이 경찰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게 이게 구조적으로 맞느냐라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의 비위, 경찰의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주체는 검찰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검수완박법이라고 규정돼 있는 법령에 의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경찰이 어떻게 본인들 스스로의 비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네.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 왜 그렇다면 이게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갖게 됐느냐. 예. 아까 인력 말씀하셨지만 경찰 인력이 훨씬 많습니다. 기초적인 수사,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는 거 경찰들이 원래 하던 업무였습니다. 예. 검찰, 이건 어떤 입법적인 결단이 있었지 이 상황을 검수완박 때문에 수습하지 못한다? 그거는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2일에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인터뷰하셨죠. 국민이 애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셨는데 본인이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고 싶어 했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 앞에서 이야기한다? 예. 저는 애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네네. 자, 이번에 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면서 용산경찰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용산경찰서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검찰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직무와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직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대서 직무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이 만약 이걸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이 무전기 기록이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용산경찰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당연히 그런 거 했지 않겠어요? 바로 그 부분들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서장에 대한 압수수색, 서장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저희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검수완박법을 처리할 때에 그 목적이 뭐냐,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그런 정치적 계산으로 한 결과가 지금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켜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민주당에서도 그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반성을 먼저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맞다고 봐요. 지금 직무에 관련된 것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참사 전체를 아울러서 수사하기는 어려워요, 검찰이. 왜냐하면 그래서 바로 대형 참사다, 부패다 이런 것들을 항목이 정해져 있었던 거고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결국은 대형 참사에 대해서 지금 이 검찰의 이 칼날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사과하겠어요? 사과 안 하겠죠. 안 하겠습니다만 법안이 통과된 거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검수완박이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지금 현재는 맞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정쟁으로 가는 하나의 그 초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은요. 어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 대해서 국민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선동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 전 대변인께서는 왜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 나온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마도 저는 그 어제 집회를 추모를 가장한 정치 집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는 어제 집회가 13회째였는데 12회째까지 계속 정치적인 집회를 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했던 집회였고요. 어제 집회에서도 윤석열 퇴진,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뭐 이런 구호도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집회 주최자들이 뭐 촛불 행동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 추모를 가지고 국민적 슬픔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참사가 제가 계속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저는 그런 조짐이 좀 뭐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는데 지금 촛불 전환인가 촛불 전환 행동인가 여기서 지금 매주 열고 있어요. 있는데 전 가장 위험한 게 거기서 나오는 구호가 윤석열 탄핵, 윤석열 퇴진이에요. 이건 맞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판했고. 근데 대통령을 탄핵하자 퇴진하다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참사가 나오니까 이제 어제까지 좀 자제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애도기가 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지금 이런 참사 있기 전에도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탄핵을 얘기해 왔단 말이죠. 여기서 그 언론의 표현도 잘못됐다고 봐요. 보수와 진보의 맞불 집회라고 그러는데 양 극단 세력의 맞불 집회일 뿐이에요. 그건 진보 아닙니다. 그런 진보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게 있어야지 탄핵을 하든가 퇴진시키는 거죠. 단지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보나 행태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요. 근데 거기 민주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탄핵 얘기를 꺼내고 말이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참사가 지금 정부나 여당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글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지금 책임자 거론되는 분들 빨리 경질을 해라. 책임 지우고. 그리고 특검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여당이나 정부가. 그렇게 된다면 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지죠. 그리고 빌미도 없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야당이 끌고 야당이 편승해서 오게 그런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편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추모 집회에 나와서 대통령 탄핵, 퇴진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묻고 또 유족을 지원하고 방지책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이 상황이 좀 정쟁으로 이어지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영희 부원장이 뭐 이것까지 이제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방한했을 때 차로를 막고 통행하는 장면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퇴근 때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어떤 이 SNS 하나에 그걸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유한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자기도 거기에 똑같이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자, 나중에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게시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초기에 어떤 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유언비어들이라든지 과장된 이야기 이게 사실은 얼마나 유족들에게 가슴이 아프게 하고 나중에 진상규명을 어렵게 했습니까? 당시 아시겠지만 뭐 고의 침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딴 사람도 아니고 정당의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이
아시게 민주당의 정당과 정책, 민주당 이념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자, 거기에 있는 부원장,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자의 대변을 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좀 더 어떤 이런 유언비를 없애고 좀 더 이 사건의 본질과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게 정당의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요? 네. 저는 이분도 문제지만 이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럼 동의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라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뭔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놔두면서 그냥 이분의 영향력이라는 게 국민들이 보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또 사실로 인식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동의 문제인데 말이죠. 좀 하나를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아까 촛불 집회에 민주당과 연계된 조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상 이 민주당과 연계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으로서 지금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이 조직을 이끌면서 전국 27개 지역에서 버스를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 대에서 세 대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서 그 촛불 집회에 참여를 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연관돼 있는 것인지 민주당에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참사, 대한민국의 이태원이라는 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압사라는 것은 평소에 입에도 잘 올리지 않는 말입니다. 당연히 원인 진단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 소재로 삼는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진다. 당연히 그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전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설익은 문제제기 그런 것으로 어떤 상황을 호도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닙니다. 1분, 1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그 사안이 왜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사후적으로 왜 누구 하나 지금까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지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 더 탐사 소속의 김모 기자가요, 엊그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모 기자는 2번 정도 차량을 쫓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한 달 미행당했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장윤미 변호사께서 나와서 발언한 요 내용부터 좀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해당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한 취재진이 경찰에 언론의 질문에도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은 일단 주변을 탐문한 것도 맞다. 그렇지만 정당한 취재의 과정에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스토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차량으로 쫓아붙은 횟수는 한 2번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내놨고요. 또 같은 더 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보받은 사실이 올 8월이었는데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실체에 맞는 것인지 취재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인지 만약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범죄로 의율된다면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 내놨고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한 1년 정도가 만들어진 지 지났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라는 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현영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영국의 다이애나비가 숨졌을 때 그때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그 자동차 사고로 숨졌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더 탐사가 본인들은 언론의 취재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도 한 30년 언론에 종사를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취재하는 게 언론의 자유다? 저는 동의할 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식으로 이 한동훈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고 취재 요청을 보내고 취재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그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뒤따라서 하는 것은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파파라치하고 똑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럼 언론이 어떤 권한으로 그 사람들을 추적하죠? 그러면 시민들은 언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취재도 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임무겠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그 차를 따라다닌다 그러면 이게 지금 스토커나 파파라치나 뭐 언론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자신들의 행동을 지금은 정당한 언론 취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글쎄요, 저는 이거는 절대 정당한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방문을 목격했다는 이 첼리스트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위가 이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밝혀야 되겠죠. 저 이제 사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진위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사실 밝히는 데 있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러한 사안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리스트가 뭐 저기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인도 없이 또 저기 무슨 유튜브하고 연결해서 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방금 이제 뭡니까 더 탐사 뭐라고 그랬죠? 더 탐사? 더 탐사인가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일반 우리 언론인이 아닌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런 식의 뭐 폭로도 뭔가 사실에 근거해야지 폭로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정황으로 봐도 어떻게 김현장 변호사 30명 술을 먹겠어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자꾸 오르내리고 자꾸 폭로로 가고 이런 건 일반 국민 정서에 보수나 진보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중도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정 대변인도 언론인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이게 이런 취재 형태로 해서 확인 자체도 제대로 안 거치고 해서 기사화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저도 뭐 예전에 방송 기자 하면서 현장 취재 카메라 출동 같은 거 많이 해봤습니다. 뭐 비리 현장 취재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뭐 한 달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는 취재는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현장에 있다 그러면 그 우리가 보통 기자들이 말하죠 뻗치기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장을 주시하기 위해서 뻗치기를 할 수는 있는데 한 달을 갔다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힌다고 하면 스토킹이 맞죠. 그건 그런 취재 방식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0명씩이나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한다거나 첼리스트한테 확인을 한다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30명의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거기 아무런 얘기들이 없지 않습니까? 추가 취재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술집에 그 개별적으로 간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경호차 차량이 가는데 그럼 경호 차량이 그 술집 앞에 쫙 대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격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진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전혀 뭐 추가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아예 얘기할 언급의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더 탐사 측에서는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통화 녹취록의 당사자인 이 첼리스트 더 탐사에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조금 지켜주실 수 없었나요? 라는 원망이 담긴 내용이 전에 있었다고 좀 전해지는데 이런 상황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 적절한 취재 방식이라는 말은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 아마 법원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기소가 되면요. 스토킹 처벌법 물론 언론의 공익성이라는 부분도 당연히 하나의 축으로 법원이 볼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통상의 취재 방식이냐? 꼭 불필요한 취재 방식이냐, 꼭 필요한 취재 방식이었나. 근데 지금 그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취재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렇다면 동행한 사람 숫자가 거의 3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취재를 하는 것이 아마 기사를 작성하는 데는 훨씬 유용한 취재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는 취재를 하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피했다라는 항변이 그대로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얘기를 한 게 이제 국정조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면책특권이 됩니까? 이 상황이? 사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에도 규정돼 있고 관련 규정도 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이 적시되지 않는 경우도 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이런 말을 국회 하나의 방탄으로 이용하면서 표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녹취의 어떤 오간 시점 그리고 그 내용의 구체성 이게 일반적으로 가공했을 가능성이 비교적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 지점도 있어서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미사일 도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한미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마지막 날이 있었는데 북한은 어제도 서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쏘면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식의 대규모 도발이 없었는데 도발 배경 비질런트 스톰 때문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의 하지는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어떤 이런 훈련이 있으면 북한은 좀 숨었죠. 그러니까. 뭐 항모가 온다든지 예. 또 뭐 이렇게 스텔스 폭격기가 온다든지 할 경우는 북한은 뭐 일체 움직임만 보였는데 예. 문제는 그만큼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핵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실전 무기로 쓸 수 있는 만큼 뭐 수준에 왔다라는 것을 아마 과시하고 싶은 것일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어떤 이 발전사를 보면 이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면 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지난 뭐 5년 전과 지금에 비해서는 질적으로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남북 관계 상황이나 이런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우리 NLL 쪽으로도 이제 지금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제부터는 물론 뭐 미국의 핵 억지 전략들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지만 네. 과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무기에 있어서 핵을 가진 북한을 그냥 우리가 핵 없이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그러니까요.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은 엊그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오는데 다음 도발 형태가 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걱정이에요. 사실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는 것 본인들 입장에서는 한미 훈련이 재개된 부분과 관련한 위협도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이 전술과 관련한 많은 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한 반응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본인들의 메시지가 가서 닿기를 바라는 주체는 미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도발하고 예. 추가적인 또 도발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대응이 나올지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